펄벅 작가 단편소설 제목 양쯔강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평생의 절반을 아시아 대륙에서 보내며 흙에 기대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사랑했던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소설입니다. 문명이 온전히 닿지 않은 거대한 강줄기를 배경으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농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대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한없는 은혜와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감상 포인트입니다. 또한 근대화의 물결이 닿지 않은 폐쇄적인 전통사회에 낯선 외부 세계의 온정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가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라닝은 부모님, 그리고 세 형제와 함께 줄곧 이 강가에서 살고 있었다. 모두들 이 강을 귀한 강이라고 일컬었다. 비록 양쯔강, 혹은 바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강이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이 강이 수원지인 여러 산에서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며 도도하게 흘렀다. 라닝은 아버지를 대신해 그물을 지키면서 몇 시간이고 이 강이 수원지에 대해 궁금해하곤 했다. 발밑에는 대나무 막대기로 펼친 커다란 그물이 잠겨 있었다. 그 밑으로 강물은 넓고 깊게 그리고 누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거대한 강이 일찍이 험한 벼랑을 무너뜨린 거센 물줄기였으며 사막 속을 졸졸 내달리던 조그마한 냇물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라닝은 3년 전에 태어난 조그마한 동생을 떠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과연 그렇구나 하며 이 강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조그맣던 동생이 훌쩍 자란 것을 생각하면 이 강 역시 처음엔 작게 시작해 마침내 바다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거대해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물가에 앉아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 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라닝은 강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맞은편은 그저 선명한 초록색 직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마저도 안개가 낀 아침이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라닝은 탁한 바다 앞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거의 온종일 이 거대한 강가에 앉아 있다 보니 이제는 강이 어쩐지 사람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원래 어부가 아니라 농사꾼이었다. 이 강가에서 육지 쪽에 조그마한 언덕까지 이어지는 한두 에이커 남짓한 땅에 벼와 보리를 심었다. 언덕 쪽에는 마을이 있어서 라닝네 일가는 그곳에서 다른 몇 가족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 어느 집이나 라닝의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아이들이나 밭에서 일할 수 없게 된 노인들에게 그물을 망보게 했다. 물고기는 훌륭한 여윳돈이 되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돈으로 여러 제사를 모시거나 신 앞에 피울 향료를 샀고 때로는 새 옷을 장만하기도 했다. 게다가 잡은 물고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찬이 되어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라닝은 벼랑간 조그만 대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힘껏 그물을 당겼다. 그물은 천천히 끌려 올라왔다. 속이 텅 비어 있을 때도 흔했다. 이따금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있으면 라닝은 긴 자루가 달린 뜰채로 그것들을 건져냈다. 닷새나 엿새에 한 번쯤은 제법 큰 놈이 걸려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조그마한 연준모치 한 마리만이 반짝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라닝은 몸을 굽혀 그것을 건져냈다. 어머니는 이 연준모치들을 일일이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 널빤지 위 멍석에 널어 말리곤 했다. 그것을 소금에 절여
아침 반찬으로 먹으면 여간 맛있는 게 아니었다. 라닝은 천천히 그물을 내리고 다시 앉았다. 혼자 그렇게 앉아있노라면 하루가 퍽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아침밥을 먹자마자 강으로 나와 한낮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줄곧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라닝은 아이들이 밭에 나가서 해야만 하는 일보다 이 일을 훨씬 좋아했다. 둘째, 동생처럼 물소를 돌보거나 하루 종일 그 딱딱하고 털투성이인 물소 등에 걸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또한 막내 동생처럼 좁은 냇가에서 오리떼를 돌보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흐르는 강물 위를 지나가는 배, 때때로 떠내려가는 오리 몇 마리, 강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둥둥 떠가는 수많은 오리떼까지. 라닝은 이런 풍경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기에 강이 마음에 들었다. 강에서는 언제나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조그만 고기잡이배부터 뱃머리에 그려진 눈알이 라닝을 노려보는 듯한 돛단배에 이르기까지. 배의 종류도 다양했다. 며칠에 한 번씩은 뱃바닥이 물에 깊숙이 잠긴 이국의 배가 지나갔고 매연을 뿜어내는 기선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라닝은 이런 다른 나라의 배들이 미웠다. 강 역시 그들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런 배가 지나갈 때마다 강은 마치 성이라도 난 듯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출렁였기 때문이다. 파도가 하도 높아서 작은 고기잡이 배가 홀랑 뒤집힐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어부들은 목청을 높여 외국 배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렇게 강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라닝 역시 발끈 성이 나서 얼른 달려가 그물을 꽉 움켜쥐곤 했다. 하기야 거대한 기선이 지나간 뒤에는 깜짝 놀란 물고기들이 그물로 몰려들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일도 잦았다. 라닝은 그물 바닥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찬란한 은빛을 번쩍이며 펄떡이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준 강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참으로 고마운 강이었다. 땅 위의 곡식을 여물게 해주고 물속에서는 고기를 품어다 주었다. 그 곁에 사는 라닝에게 강은 마치 하느님과도 같은 존재였다. 매일같이 바라보다 보니 이제는 강이 표정을 읽고 그날의 기분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사실 이 강은 라닝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나 다름없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지만 라닝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1년에 딱 한 번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장터가 열리는 도시에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장날이라 학교가 쉬는 날이어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도 라닝은 길을 지나며 텅 빈 교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고 빈 의자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유심히 살피곤 했다. 처음 라닝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여기서는 다들 뭘 하는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다. 글을 배우는 거란다. 라닝은 태어나서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었기에 몹시 궁금해하며 다시 물었다. 엄마도 어릴 때 배웠어? 아니. 어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겠니? 일하기 바빴지. 학교에 간다는 건 다 게으름뱅이 도회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란다. 하게야. 할아버지가 체면치레 삼아 네 큰애 삼촌을 학교에 보내신 적은 있단다. 할아버지는 워낙 자존심이 강하셔서 집안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남보기에도 번듯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그런데 그 큰애 삼촌이 사흘을 다니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겹다며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할아버지도 그만 포기하고 마셨지 뭐니. 그 말을 듣고 라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다시 물었다. 그럼 도회지 사람들은 다 글을 배워? 여자애들도? 요새는 그게 유행이라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수 자아내어 시장에 팔러 가는 무명실 짐을 등 위로 한번 축혀 올렸다. 그렇지만 여자애가 그런 걸 배워서 대체 어디다 쓴단 말이냐. 여자는 다 똑같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을. 밥 짓고 옷 깁고 길쌈하고 금을 지키다가 시집 가면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지. 책이란 여자에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전보다 더 걸음을 재촉했다. 등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라닝도 걸음을 빨리 하려다가 새 신발에 먼지가 묻은 것을 보았다. 몸을 굽혀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책에 대한 생각은 그만 까맣게 잊고 말았다. 강으로 돌아온 뒤에도 라닝은 다시 책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책 따위는 이 선량하고 너그러운 강가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다시 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 쇠솥 2개가 걸린 흙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다. 만일 그날 강이 친절하게도 물고기를 많이 베풀어주면 그 얼마 안 되는 고기를 반찬 삼아 저녁을 먹는다. 그러고는 설거짓거리를 챙겨들고 강가로 나가 그릇을 씻은 뒤 사위가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다.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우면 갈대 사이를 맴돌며 출렁이는 조용한 강물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이것이 라닝의 일상이었다. 1년 중 고작 제삿날이나 장날에만 작은 변화가 있었을 뿐 그것도 그 하루로 끝이었다. 이토록 조용하고 더없이 안정된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 라닝은 아버지가 배추와 곡식을 팔러 시장에 다녀오실 때마다 가뭄 탓에 북쪽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시는 걸 자주 들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아버지는 을에 이렇게 덧붙이곤 하셨다. 이렇게 어진 강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비가 오든 말든 우리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니? 강에 나가 양동이로 물을 퍼오기만 하면 밭에 줄 물은 언제나 넉넉하니까. 우리의 이 어진 강은 수천 수백 개의 골짜기에서 물을 실어다 주니 비가 오건 안 오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라닝은 자기네 삶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밭은 해마다 풍년이고 버드나무는 언제나 푸르르며 장작으로 쓸 갈대는 넉넉하게 자라 무성했다. 이 모든 것이 다 강 덕분에 누리는 풍요였다. 라닝은 살아있는 한 이 강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봄, 강에 이변이 생겼다. 이 은혜로운 강이 돌변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강은 해마다 늘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라닝은 그물 곁에 앉아 있으면서 강이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강물이 불어 범람하곤 했다. 불어난 물은 진흙둑에 높이 부딪히며 도도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것은 봄마다 늘 있는 일이었다. 누런 강물이 커다란 파문을 그리며 소용돌이 치면 강둑이 뜯겨나갔고 이따금 육지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커다란 흙더미가 물속으로 빠져들면 강은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집어삼켰다. 아버지가 와서 그물을 강어귀 쪽으로 옮겼다. 라닝이 앉아있는 곳까지 물이 차올라 자칫 휩쓸려 갈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라닝은 난생 처음으로 이 강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이 줄어들 시기가 왔다. 그러나 강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지금쯤이면 상류 지방의 눈도 다 녹았을 터였다. 여름이 와서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진작에 물살이 잔잔히 가라앉아 맑은 하늘 아래 유유히 흘러야 마땅할 강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사나웠다. 아니, 마치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바다에서 물이 밀려들기라도 하는 듯
강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상류의 산골짜기에서 거센 여울과 사투를 벌이며 배를 몰고 내려온 뱃사공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우기가 지났는데도 날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물살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다. 산골짜기의 시냇물과 사방의 작은 하천들이 모두 이 강으로 합류하여 물을 가득 넘치게 하고 이토록 사납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닝의 아버지는 다시 그물을 강어기 안쪽으로 옮겼다. 라닝은 혼자 있을 때는 더 이상 강을 쳐다보지 않기로 했다. 아예 강을 등지고 앉아 밭쪽만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강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무섭도록 맹렬한 강이었다. 무더운 여름내 줄곧 강물은 하루에 한 자씩, 두 자씩 불어났다. 벼가 반쯤 자란 논도 강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이 논을 완전히 덮쳐버렸고 애써 키운 곡식들을 몽땅 앗아가고 말았다. 운하와 작은 하천들도 물이 넘쳐 흘러 둑을 덮쳤다. 제방이 무너졌다느니 비옥하고 깊숙한 분지를 산더미 같은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다느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살에 휩쓸려 행방불명이 되었다느니 하는 참혹한 소문들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왔다. 라닝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그물을 아주 뒤쪽으로 물렸다. 강어기마저 범람하여 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그물을 옮기던 아버지는 마침내 강을 원망하며 중얼거렸다. 이 강이 단단히 미쳐버렸나 보다. 결국 어느 날에는 라닝네 집 앞 타작마당 한 구석까지 그물을 들고 와서 그곳에 늘어선 버드나무 중 한 그루에 그물 손잡이를 동여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던 것이다. 흙벽돌을 쌓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대여섯 채짜리 작은 마을은 이제 누런 강물에 포위된 외딴 섬골이 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모두 물고기를 잡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강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듯했다. 라닝은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맡까지 강물이 찰랑거리며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물이 이보다 더 가까이 닥쳐오리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라닝은 아버지의 두 눈에 짙은 불안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실제로 물은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었다. 엊그제는 타작마당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물바다가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흘 뒤엔 집 안까지 물이 들이닥칠 게 뻔했다. 대피해야 한다. 가장 깊숙한 제 방으로 아버지가 다급히 외쳤다. 내 할아버지 때에도 한 번 물이 이렇게까지 불어났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도 다들 제일 안쪽 깊숙한 둑으로 피난을 갔었대. 그런 끔찍한 홍수는 보통 5대를 지나는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인데 하필 우리 대에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참으로 원통한 노릇이다. 막내 동생이 겁에 질려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고 사방에는 벽이 있는데도 눈을 돌리는 곳마다 온통 물뿐이었다. 마치 집이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기이하고도 소름 끼쳤다. 게다가 이곳을 버리고 둑 위로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아이로서는 두려움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닝은 동생이 가여워 눈물이 났다. 라닝은 아이를 끌어당겨 가슴에 얼굴을 묻고 꼭 안아주었다. 그치만 내 까만 염소도 데려갈 거지? 아이가 흐느끼며 물었다. 아버지가 키우는 염소 2-3마리 중 막내가 이건 내 것이라고 찜해두고 애지중지 기르던 검은 염소가 1마리 있었다. 그럼 염소는 다 데려가고 말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 짐승들을 어떻게 이 험한 물길을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묻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조건 데려가야 해. 앞으로 우리 식량이 될 놈들이니까. 바로 그날 아버지는 경첩에서 문짝을 뜯어내어 나무 침대며 탁자와 꽉 동여맨 뒤 원래 있던 작은 배에 이 임시변통 뗏목을 단단히 묶었다. 그 뗏목 위에 라닝과 어머니
동생들이 올라탔다. 물소의 목에는 밧줄을 걸어 헤엄치게 했고 오리와 거위 4마리에게도 똑같이 밧줄을 매달았다. 하지만 염소들만큼은 모두 뗏목 위에 실었다. 그렇게 집을 버리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누렁개 한 마리가 뗏목을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보고 라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버지, 로보도 따라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젓고는 묵묵히 노만저었다. 안 돼. 로보는 내버려둬라. 스스로 먹을 걸 찾아야 해. 만약 살아남는다면 말이다. 라닝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었다. 첫째 동생이 소리쳤다. 내 밥반을 나눠줄게. 그러자 아버지가 불같이 성을 냈다. 내 밥? 무슨 밥? 이 홍수가 우리한테 밥을 내어줄 것 같으냐?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그들은 여태껏 쌀밥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강이 해마다 풍성한 곡식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이윽고 로보는 기운이 다 빠졌는지 헤엄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거리는 속절없이 멀어져 갔다. 마침내 누런 강물과 로보의 누런 머리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끝없는 물 위를 몇 마일이나 나아가 마침내 가장 깊숙한 둑에 다다랐다. 제방은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거대한 산줄기처럼 솟아있어 보기만 해도 안전한 천당 같았다. 육지. 바싹 마르고 자애로운 육지. 아버지는 뗏목을 근처 나무에 단단히 비끄러맸고 식구들은 모두 멉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피난을 온 사람들이 이미 득실거리고 있었다. 제방을 따라 멍석으로 대충 얽은 움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챙겨온 의자며 탁자, 침대 같은 가재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피난민들로 들끓었다. 그러나 이 튼튼해 보이던 제방마저 물의 범람을 온전히 견뎌내지는 못했다. 이전에 한 번 강물에 호되게 당한 지 100년이나 지나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끔찍한 기억을 까맣게 잊은 채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제방을 단단히 보수해 두지 않았던 것이다. 강물은 제방의 가장 약한 곳으로 미친 듯이 쇄도하여 둑을 뚫어버렸고 그 뒤편에 펼쳐진 기름진 옥토를 무참히 휩쓸어 갔다. 그래도 남은 제방이 간신히 섬처럼 떠 있었기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조각배 같은 땅에 달라붙었던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온갖 가축과 들쥐, 뱀들까지 이 한 조각 남은 육지로 기어 올라왔다. 물 위로 삐죽 솟은 나뭇가지 끝마다 뱀들이 기어 올라가 똘리를 틀고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징그러운 것들과 사투를 벌이며 때려잡아 그 사체를 흙탕물 속에 내던지곤 했다. 하지만 죽여도 뱀이 끝없이 밀려들자 결국엔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여름부터 가을 내내 라닝 일가는 그 제방 위에서 버텼다. 바구니에 담아왔던 쌀은 벌써 바닥난 지 오래였다. 마침내 귀한 물소마저 잡아먹고 말았다. 라닝은 아버지가 물소를 제 손으로 죽이고는 물가로 가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다가가려 하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머니가 라닝을 따로 불러내어 소곤거렸다. 지금은 가까이 가지 마라. 아버지는 물소가 없어졌으니 앞으로 밭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막막해서 저러시는 거란다. 정말 어떡하지? 라닝도 근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글쎄 말이다. 참으로 암담하구나. 어머니는 빈약한 식사를 준비하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 끔찍한 재앙을 그토록 선량했던 강이 저질렀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사실 라닝네는 물소를 잡기 전
이미 염소들을 다 잡아먹은 뒤였다. 막내 동생은 자기가 끔찍이 아끼던 검은 염소가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감히 투정 한마디 부리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들 앞에는 혹독한 겨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우려하던 날이 오고야 말았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그래. 아직 그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흙탕물이 고인 홍수통에 큰 물고기가 잡힐 리 만무했다. 기껏해야 작은 새우나 진흙투성이 둑 위로 느릿느릿 기어오르는 게가 전부였다.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만한 것은 씨가 말랐다. 집집마다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을 한 줌씩은 숨겨두고 있었겠지만 행여나 남들이 눈치챌까봐 꽁꽁 감춰두고만 있었다. 어쩌다 남은 음식을 먹는 집들도 남들에게 억지로 빼앗길까 두려워 한밤중 어둠을 틈타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씹어 삼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알량한 비축 식량마저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는 강에서 건진 새우나 개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들을 삶아 먹을 땜감마저 떨어져 모조리 날로 씹어 먹어야만 했다. 저런 걸 어떻게 생으로 먹어.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처음에는 라닝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하루 꼬박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던 라닝은 결국 죽어서 늘어진 새우 더미 속에서 작은 새우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살아 꿈틀거리는 건 안 먹을 거야. 라닝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루하루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불쑥 서리가 내리는 밤이 찾아오더니 매서운 겨울이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다. 비라도 내리는 날엔 뼛속까지 흠뻑 젖어버렸기에 식구들은 마치 겁먹은 양 떼처럼 한데 모여 몸을 웅크렸다. 다행히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았고 이튿날이면 볕에 젖은 옷을 말릴 수 있었다. 라닝은 눈에 띄게 여위어갔다. 얼굴은 핏기 없이 헬쑥해졌고 늘 오싹오싹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도 피골이 상접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기는 매 한 가지였다. 어디서도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첫째 동생만이 오늘 먹을 새우를 잡을 테니 와서 거들라는 아버지의 부름에 못 이겨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물가로 내려갈 뿐이었다. 둥글스름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움푹 파였고 통통해서 관절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던 손은 이제 뼈만 남은 앙상한 해골손처럼 변해버렸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다독이곤 했다. 비록 생새우 일망정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게다가 우리 식구 모두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만큼 튼튼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 사실 이 제 방으로 도망쳐온 사람들 가운데 죽어나간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처음처럼 피난민들로 북적대지도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 이곳은 유령이 떠도는 텅 빈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이 즈음에는 그 흔하던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다. 라닝은 습관처럼 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예전 대낮에 수없이 오가던 고기잡이 배들을 떠올리며 온갖 모양의 어선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했다. 그것은 마치 전혀 딴 세계의 삶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일찍이 이와는 다른 삶이 있었던가? 마치 홍수가 집어삼킨 세상 한가운데 남은 한 줌 흙덩이에 매달린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인 것만 같았다. 이따금 어른들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의 목소리에도 예전처럼 기운찬 울림은 없었다. 모두가 오랜 지병을 앓은 중환자처럼 힘겹게 소곤거릴 뿐이었다.
대체 물은 언제쯤 빠질까? 밭을 갈 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할 때면 라닝의 아버지가 을의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다. 정 안 되면 내 손으로 직접 밭을 갈아야지. 우리 마누라도 한 번쯤은 힘을 보태줄 테고. 하지만 밭을 간들 못하겠소? 땅에 뿌릴 씨앗 한 톨 안 남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나달 구경을 못 해봤는데 씨앗을 어디서 구한담. 라닝은 매일같이 배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꿈꿨다.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는 곡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을 게 틀림없었다. 누군가 배를 타고 오지 않을까? 라닝은 하루도 빠짐없이 물가에 앉아 뚫어지라 수평선을 쳐다보았다. 그러곤 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배가 나타난다면 적어도 거기엔 살아있는 사람이 타고 있을 테지.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리쳐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다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벌써 몇 달째 생새우 말고는 쌀 한 톨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래. 비록 그 배에 탄 사람이 당장 식량을 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이 끔찍한 참상을 알려줄 수는 있을 것이다. 희망은 오로지 저 멀리서 다가올 배 한 척뿐이었다. 라닝은 제발 배를 보내달라고 강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나 끝내 배는 오지 않았다. 사실 어느 날 누런 강물과 푸른 하늘이 거뭇하게 맞닿은 수평선 너머로 조그마한 배의 형상을 보긴 했었다. 하지만 그 배는 허상처럼 하늘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버렸을 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래도 배를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라닝의 마음은 한결 부풀어 올랐다. 배가 한 척 지나갔으니 언젠가 또 다른 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닝은 쭈뼛거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만약 배가 온다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서글프게 말을 잘랐다. 얘야, 우리가 이 섬에 갇혀 죽어가는 걸 뉘라서 알겠니? 우린 그저 이 강이 처분하는 대로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딱한 신세란다. 라닝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물 위를 바라보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뚜렷하고 까만 배의 실루엣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떠올랐다. 라닝은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지난번처럼 혹시나 다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배의 형체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점점 더 크고 뚜렷하게. 그리고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왔다. 라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배가 제법 가까이 다가오자 갑판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뚜렷이 보였다. 그제야 라닝은 헐레벌떡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어른들은 극심한 허기를 잊기 위해 틈만 나면 죽은 듯이 잠을 청하곤 했는데 마침 라닝의 아버지도 눈을 붙이고 있었다. 라닝은 아버지를 흔들고 가볍게 두드리고 손을 잡아당기며 필사적으로 깨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 역시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아무리 목청껏 아버지를 부르려 해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배가 오고 있어요. 라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아버지는 쇠약해진 몸을 가누지 못해 허우적거리며 비틀비틀 일어났지만 물 위를 향해 번쩍 눈을 부릅떴다. 사실이었다. 배 한 척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황급히 푸른 위솥을 벗어 젖히고는 있는 힘을 다해 흔들어댔다. 옷을 벗은 상체는 앙상한 갈비뼈가 고스란히 드러나 마치 해골을 보는 듯 처참했다. 배 위에서 사내들이 소리쳤다. 그러나 무태서는 그 누구도 대답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피난민들은 소리 한번 지를 수조차 없을 만큼 처절하게 지쳐 있었다. 마침내 배가 두 개 닿았다. 사내들은 밧줄을 나무에 동여매더니
둑 위로 훌쩍 뛰어내렸다. 라닝은 그들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살면서 저렇게 살집이 넉넉하고 혈색이 도는 건강한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무언가 떠들어댔다. 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 그럼요, 가져왔습니다. 먹을 걸 싣고 왔습죠. 여러분 모두가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 갇혀 지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넉 달이나요? 맙소사. 저런. 자, 이 밥은 미리 지어온 겁니다. 얼른들 좀 드십시오. 네. 음식은 아직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밀가루도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들 제 말 들으십시오. 처음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넘기면서 위장을 달랜 다음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라닝은 9호선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김이 오르는 죽이며 큼지막한 빵 덩어리들을 바리바리 안고 내려오는 광경을 홀린 듯 지켜보았다. 라닝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의 짐승처럼 숨결이 거칠고 가빠졌다. 드디어 먹을 것을 구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걸 입에 넣고야 말 테다. 라닝은 오직 그 생각뿐.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사내 하나가 빵 한 조각을 큼직하게 뜯어 쥐어주자 라닝은 손에 들어온 빵 조각 외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겁지겁 베어 물었다. 다들 마찬가지였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체면이고 뭐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음식을 개걸스럽게 삼켰다. 이윽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배분받아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배에서 내린 두 사내는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지만 굶주린 이들이 개걸스레 입에 쑤셔 넣는 광경이 너무나도 참혹했던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식사를 하는 사람 중 누구도 입을 여는 이가 없었다. 과연 그랬다. 쥐죽은 듯 고요했고 사람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든든히 허기를 채운 사내 하나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빵 좀 보게나. 어찌나 이리 눈처럼 흰가. 내 살다 밀가루로 이렇게 새하얀 빵을 만들어낸 건 처음 보네. 그제야 다들 자신들이 먹고 있는 빵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과연 사실이었다. 그 빵은 눈처럼 새하였다. 그때 배에서 온 사내가 설명했다. 그건 외국의 밀로 만든 빵입니다. 바다 건너 외국 사람들이 이 강이 범람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구호 물품으로 밀가루를 보내온 거랍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손에 남은 빵을 새삼스레 내려다보며 이토록 희고 입안에서 맛좋게 녹아내림에 거듭 감탄하며 수군거렸다. 사실 그것은 이들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빵이었다. 라닝의 아버지가 불쑥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홍수가 다 빠지고 나면 우리 밭에도 꼭 이런 밀을 심어보고 싶구려. 하지만 씨앗이 있어야지. 파종할 씨앗이라면 넉넉히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뿌릴 만큼 실컷 드리겠습니다. 9호선에서 온 다른 사내가 진심을 다해 외쳤다. 그 사내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다시 심을 종자를 거저주겠다는 그 말이 뼛속까지 농사꾼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벅찬 감동을 안겨주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농부의 딸이었던 라닝만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라닝이 살짝 아버지 쪽을 훔쳐보니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애써 웃음 짓고 있었지만 그 두 눈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라닝 역시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라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낯선 사내에게 다가가 옷소매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사내가 라닝을 내려다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왜 그러니? 그 이름이 라닝은 조그맣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밀가루를 보내준 나라는 어느 나라죠? 아메리카란다. 사내가 대답했다. 라닝은 사내 곁을 떠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 아까 먹다 남긴 귀중한 빵 조각을 두 손에 소중히 쥐었다. 그러나 당장 입에 넣지는 못한 채 그저 아득한 수평선 너머 물 위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9호선의 사내들은 앞으로 빵을 얼마든지 더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라닝은 손에 쥔 그 새하얀 빵 조각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찔해지며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이 훌륭하고 맛있는 빵, 이것마저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껴 먹어야지. 마침내 먹을 것이 생긴 것이다. 라닝은 마음속 깊이 새기듯 중얼거렸다. 아메리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심층 해설입니다. 거대한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생명을 품어주고 길러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이며 다른 하나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자비한 파괴자의 얼굴입니다. 이 작품은 평생토록 곁을 내어주었던 넉넉한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휩쓰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하는 과정을 통해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쓰러지지 않는 찬란한 희망을 먹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바다의 아들이라 불리는 웅장한 강물과 그 강을 세상의 전부이자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어린 소녀 라닝이 있습니다. 라닝의 가족은 대대로 흙을 일구고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강은 메마른 땅을 적셔 곡식을 기르게 해주고 때로는 귀한 물고기를 내어주어 고단한 삶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라닝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물줄기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자 친구였습니다. 라닝은 종일토록 강가에 앉아 물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배들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지어나갑니다. 도회지의 화려한 삶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글자 따위는 이 평화롭고 너그러운 강가에서 살아가는 라닝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 초반부에서 어머니가 라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시 촌락사회가 품고 있던 가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자는 그저 밥을 짓고 옷을 기우며 길쌈을 하다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기계적인 삶을 반복할 뿐, 글을 배우거나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무심한 말투 속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특히 여성으로서 감내해야만 했던 체념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라닝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반짝이는 강물과 그 속에서 펄떡이는 은빛 물고기에게 위안을 얻으며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토록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라닝의 시선은 훗날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슬픈 밑그림이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던 평화는 어느 봄날 강물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해마다 겪는 흔한 범람인 줄 알았지만 미친 듯이 날뛰는 흙탕물은 기어이 애써 가꾼 곡식을 집어삼키고 삶의 터전을 턱 밑까지 위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묘사하는 자연의 맹렬함은 실로 소름이 끼칠 만큼 생생합니다. 강을 원망하며 그물을 이리저리 옮기던 아버지가 끝내 타작마당 한 구석의 버드나무에 그물을 동여매는 장면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쫓겨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라닝의 가족은 결국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가장 높은 둑을 향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절박한 피난길에서 평생의 친구 같았던 게로보를 매정하게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순간은 생존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다정한 일상의 조각들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합니다. 섬처럼 남은 좁은 둑 위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넘쳐나는 피난민들과 함께 발 디딜 틈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라닝의 가족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마주합니다. 비축해둔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농사꾼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던 귀한 물소마저 제 손으로 잡아먹어야 했을 때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물소를 잃고 우두커니 물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굽은 등은 삶의 터전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모든 가장의 절망을 대변합니다. 막내 동생이 애지중지하던 염소마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축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어리광조차 부리지 못하고 속절없이 철이 들어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굶주림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난 흙탕물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진흙투성이의 생새우와 게를 날 것으로 씹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 꿈틀거리는 것은 절대 먹지 않겠다며 고개를 저었던 라닝조차 극심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죽은 새우를 집어드는 장면은 굶주림이라는 원초적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매서운 추위에 떨면서도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피난민들의 침묵은 그 어떤 아우성보다도 더 처절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유령 같은 황무지에서 그들은 오직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 하나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끝에서 라닝은 결코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배를 기다리며 뚫어지게 강물을 바라보는 라닝의 간절한 눈빛은 아무리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인간의 고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낯선 9호선이 다가왔을 때 라닝과 가족들이 겪는 폭발적인 감정의 변화는 독자의 가슴에 깊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필사적으로 옷을 흔드는 아버지의 앙상한 갈비뼈는 그들이 겪어낸 지옥 같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건강하고 혈색 좋은 9호선 사람들과 짐승처럼 굶주린 피난민들의 극명한 대비는 참혹함을 배가시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눈처럼 새하얀 빵 조각을 정신없이 베어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생명을 향한 맹렬한 갈망만이 번뜩입니다. 라닝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타국의 낯선 밀가루 빵을 씹으며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당장의 달콤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끝나면 다시 밭에 뿌릴 수 있도록 넉넉한 씨앗을 주겠다는 9호선 사내의 다정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파먹고 살아가는 농사꾼에게 내년에 뿌릴 씨앗은 곧 미래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 그 자체입니다. 씨앗을 주겠다는 말에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곁눈질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늪에서 마침내 헤어나왔다는 벅찬 안도감과 경건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라닝은 손에 쥔 새하얀 빵 조각을 아껴쥐고 수평선 너머를 응시합니다. 자신들에게 기적 같은 생명과 희망을 나누어준 낯선 나라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소녀의 작은 입술은 큰 감동을 줍니다. 한때 다른 나라의 배가 지나갈 때면 물결이 거칠어진다며 속으로 밉살스럽게 여겼던 라닝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얼굴 모르는 이들이
베푼 조건 없는 자비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극적인 변화는 매우 인상 깊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재난을 구호받은 사건을 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를 허물고 인류가 지닌 보편적인 선의와 연대의식을 깨닫는 위대한 성장으로 읽힙니다. 이 소설은 결국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도 다시 씨앗을 뿌리고 내일을 기약하는 인간의 숭고한 생명력에 대한 찬가입니다. 우리는 라닝의 가족을 덮친 끔찍한 홍수와 기아를 통해 대자연의 변덕 앞에 놓인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하지만 동시에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낯선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연대의 힘을 발견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하얀 빵 한 조각의 기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때로는 가혹하고 잔인할지라도 끝내 서로를 살리려는 다정한 마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눈부신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밤 고요한 강물 소리처럼 가슴 한구석을 오래도록 적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와 벅찬 용기를 건네줍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펄벅의 단편소설 양쯔강에 묘사된 라닝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자연환경의 역학관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외부 세계의 폭력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붕괴하며 다시 재건되는지를 추적하는 매우 경이로운 작업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묘사를 넘어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존 본능, 애착이론, 방어기제,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가 개인의 심리적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심리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 평온했던 자아의 기반이 붕괴하는 과정과 그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 심리의 원초적 층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 라닝의 심리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강이라는 존재의 상징성과 그것이 라닝의 자아 형성에 미친 영향입니다. 어린 소녀인 라닝에게 양쯔강은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강은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물리적 젖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상이자 그녀의 심리적 세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어머니의 원형으로 기능합니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라닝이 강을 인격화하여 강이 기분을 읽고 파도의 출렁임을 통해 분노와 기쁨을 느끼는 과정은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거대한 자연물에 투사하는 심리적 동조 현상입니다. 라닝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연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인지적 호기심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 욕구를 오로지 강이라는 대상에게 집중시킵니다. 강이 일찍이 험한 벼랑을 무너뜨린 물줄기였음을 상상하고 동생의 성장에 빗대어 강의 기원을 유추하는 라닝의 사고방식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상상력을 통해 세계의 인과관계를 심리적으로 통합해내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라닝에게 강은 절대적으로 선량하고 너그러운 대상이며 그녀의 자아 정체성은 이 은혜로운 강과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서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라닝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여주는 심리적 태도와 방어 기제를 함께 분석해야만 합니다. 라닝의 어머니는 가부장적이고 척박한 농경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결핍과 억압을 내면화한 인물입니다. 장터에서 텅 빈 교실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묻는 라닝에게 어머니가 보여주는 반응은 매우 방어적이며 냉소적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배운다는 것을 도회지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치부하고 여자의 삶은 밥 짓고 옷 깁고 아이를 낳는 일의 무한한 반복일 뿐이라며 지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이솝 우화의 신포도와 같은 합리화의 방어 기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교육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고단하고 제한된 삶이 주는 심리적 고통과 박탈감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세대 간에 전수되는 심리적 억압의 굴레를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딸인 라닝에게 그대로 투사하며 딸이 현실 불가능한 욕망을 품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체념이라는 심리적 갑옷을 입히는 역설적인 보호 기제를 발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단호한 억압으로 인해 라닝은 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무의식의 심연으로 억압해버리고 다시금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책임 강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환경적 한계에 순응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자아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매우 견고한 가부장적 책임감과 현실 통제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만 퍼오면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크나큰 심리적 위안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자연을 통제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자아 효능감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물이 미친 듯이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행동 양식은 극도의 인지 부조화와 부정의 방어 기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강물이 논을 집어삼키고 둑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 물을 강어기에서 타작마당으로 그리고 다시 버드나무 밑으로 조금씩 물려가며 끝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상황 판단이 늦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 끔찍한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는 물리적인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그물이라는 일상성의 상징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이 강이 단단히 미쳐버렸나 보다라고 중얼거리는 순간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자연의 질서와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인하는 심리적 항복선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대홍수가 시작되고 가족이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는 제방으로 피난을 떠나는 과정은 이들 가족에게 닥친 치명적인 복합 트라우마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보의 유기와 막내 동생의 검은 염소에 대한 처분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도덕적 손상의 기폭제가 됩니다.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아버지는 뗏목을 따라 헤엄쳐 오는 반려견 로보를 냉정하게 버려둡니다. 첫째, 동생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겠다고 절규하지만 아버지는 불같이 성을 내며 이를 묵살합니다. 이 순간 아버지가 내는 화는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착을 가졌던 생명체를 버려야만 한다는 잔혹한 현실에 대한 극도의 무력감과 자기 혐오가 외부로 투사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낯설고 폭력적인 분노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는 외상적 사건 속에서 권위자의 강압에 의해 감정 표현이 억제될 때 발생하는 해리의 초기 증상으로 아이들은 로보에 대한 슬픔과 연민을 내면 깊은 곳으로 유폐시켜야만 했습니다. 훗날 식량이 바닥나고 귀하게 여기던 물소마저 잡아먹은 뒤 물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이 도덕적 손상과 심리적 거세가 가져온 극심한 우울감의 발현입니다. 평생의 반려이자 농사의 기반이었던 물소를 제 손으로 죽여야 했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깊은 무기력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막내 동생이 끔찍이 아끼던 검은 염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투정 한마디 부리지 못하는 장면은 극단적인 환경적 스트레스가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마저 어떻게 억압하고 조숙한 체념을 강요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생존이라는 원초적 공포가 아이의 이드적 욕구를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제방 위에서의 고립된 생활은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안전의 욕구와 소속감, 사랑의 욕구가 모두 박탈당한 채 오직 생리적 욕구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아의 고통만이 인간의 모든 심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던 초자아의 기능은 마비되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만이 앙상하게 남습니다. 라닝이 극심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서 널브러진 생새우를 집어먹는 장면은 자아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쓰디쓴 미소를 짓는 것은 딸이 생식마저 불사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며 겪는 부모로서의 극단적인 죄책감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생존 본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허물어지는지를 자각하는 자아의 비극적 각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움푹 파이고 뼈만 남은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서도 어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우리 식구 모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 고마운 일이라고 다독입니다. 이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심리적 붕괴를 막기 위해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구사하는 반동 형성이자 긍정적 재구성의 방어 기제입니다. 내면의 공포와 절망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라도 희망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망을 간신히 이어가려는 눈물겨운 모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라닝이 매일같이 물가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배가 오기를 기도하는 행위는 자아가 완전한 해체를 막기 위해 매달리는 마지막 심리적 동아줄인 주술적 사고입니다.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기적이나 초월적인 힘에 의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 합니다. 한번 허상처럼 배를 보았던 경험은 강력한 간헐적 강화로 작용하여 라닝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수평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 그리고 타자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원자 원형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조차 우리가 죽어가는 걸 미라서 알겠니라며 철저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에도 라닝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생명력과 유년기 특유의 희망적 기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는 물리적 나약함과는 별개로 라닝의 심리적 자아가 지닌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9호선이 도착하고 낯선 사내들이 하얀 빵을 나누어주는 결말부의 장면은 극한의 트라우마를 겪은 인간이 어떻게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라닝이 9호선의 사내들을 깨우기 위해 아버지를 흔들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한계에 달해 오히려 신체적 마비와 같은 부교감신경의 과각성 상태 배측, 미주신경 복합체의 활성화에 빠진 해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체면을 버리고 짐승처럼 빵을 허겁지겁 삼키는 모습은 이성적 통제가 불가능한 생존 본능의 원초적 폭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원의 순간에 아버지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하얀 빵을 먹으며 비로소 생명의 온기를 되찾고 나아가 홍수가 빠지면 우리 밭에도 꼭 이런 밀을 심어보고 싶구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외상 후 성장의 첫 발을 내디뎌옴을 상징합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로 인해 끊어져 버렸던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연속성이 씨앗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로소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겠다는 의지는
붕괴되었던 자아 효능감과 통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입니다. 9호선 사내의 무심한 친절에 아버지가 눈물을 억누르는 것은 그동안 가장으로서 억눌러왔던 엄청난 무게감과 미안함, 그리고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에 대한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정서적 카타르시스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닝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묻고 남은 빵 조각을 꽉 쥔 채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메리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그녀의 심리적 세계관이 완전히 재편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과거 라닝의 세계는 양쯔강이라는 배타적이고 좁은 자연적 굴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은 그녀에게 하느님과 같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었으나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라닝의 무의식 속에서 자연의 어머니인 강은 그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체하며 새롭게 들어온 심리적 다시 바로 빵과 생명, 그리고 타자적 인류애를 상징하는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이데아입니다. 현기증이 날 만큼 강렬한 흰빵의 맛과 기적처럼 나타난 건강한 이방인들의 모습은 라닝의 뇌리에 각인되어 그녀의 인지적 경계를 단숨에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이제 라닝은 자연의 변덕에 속수무책으로 순응하는 수동적인 농부의 딸을 넘어 낯선 세계의 언어와 상징을 기억하고 그 연대의 힘을 내면화한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손에 쥔 빵은 더 이상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무조건적인 연대와 희망의 물리적 증거물이며 라닝은 이를 꽉 쥐루로써 자신의 내면 속에 파괴되지 않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관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펄벅의 양쯔강에 묘사된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함,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 그리고 절망 끝에서 발견하는 인류의 눈부신 연대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면 존 스타인백의 불후의 명작 왓분노의 포도화, 코맥 메카시의 경이롭고도 묵직한 소설 왈로드 득구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 두 작품은 배경과 시대는 다르지만 극단적인 환경적 재앙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해체되고 또 어떻게 숭고한 존엄성을 지켜내는지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양쯔강과 깊은 문학적, 심리적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 스타인백의 왓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최악의 모래 폭풍이라는 자연재해를 배경으로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 캘리포니아로 떠나야만 했던 조드 일가의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쯔강에서 라닝의 아버지가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타작마당을 지키며 자신의 농경적 뿌리와 가부장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처절한 무력감을 겪게 되는 것처럼 왓분노의 포도새 조드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평생 피와 땀을 흘린 토지로부터 강제로 분리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붕괴와 자아 상실을 경험합니다. 두 작품 모두 흙과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 거대한 재해 대홍수와 흙먼지 폭풍 앞에서 물리적 생존뿐만 아니라 도덕적, 심리적 기틀마저 위협받는 과정을 뼈아프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드 일가가 지독한 굶주림과 자본주의의 잔혹한 착취 속에서도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과 연대하며 공동체의 의식을 깨달아가는 과정, 특히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즈 오브 샤론이 굶주려 죽어가는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숭고한 장면은 양쯔강의 결말부에서 9호선 사내들이 대가 없이 하얀 빵과 씨앗을 나누어주는 벅찬 인류애의 순간과 완벽한 정서적 공명을 이룹니다. 극단적 결핍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자연재해와 절망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웅장한 주제의식을
두 작품을 통해 연이어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맥 메카시의 와일로드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재앙으로 모든 것이 잿빛으로 타버린 종말론적 세계를 배경으로 오직 남쪽을 향해 걷는 아버지와 아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양쯔강에서 라닌 가족이 제방 위로 피난하여 뱀과 쥐가 득실거리는 진흙더미 위에서 나무 껍질과 생새우를 씹어먹으며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는 극단의 고립 상황을 심리적으로 더욱 깊게 파고든 작품입니다. 와일로드의 세계에서는 매슬로의 욕구 위계 중 최하층조차 충족되지 않아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는 결코 식인을 하지 않는 부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선의를 지켜내고자 처절하게 투쟁합니다. 양쯔강에서 라닝의 아버지가 쓰러져가는 가족을 보면서도 끝내 자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라닝이 절망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배가 올 것이라는 주술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심리적 동력은 로드세 부자가 가슴속에 품고 걷는 그 보이지 않는 불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영도의 세계에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타인을 향한 연민과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뿐임을 두 작품의 경이로운 교차 독서를 통해 가슴 시리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통과해 마침내 타자의 온기에 닿는 이 눈부신 서사들은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